추계연구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소임입니다. 현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발제와 토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활발한 질의응답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민간위원장님께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윤순진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연구를 위해서 제가 가지는 소회라든지 또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한영국 대사관 그리고 서울대 홍정호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고 또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라는 희망은 사실 오래전에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경제사회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과 대표들이 2015년 파리협정에 합의했고 작년에는 영국에서 개최되었던 제2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한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가졌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고 12월 10일에는 더 늦기 전에 2050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대국민 비전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29일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출범 이후부터 10월에 그 전체 회의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관계부처, 업계가 함께하는 토론과 검토회의를 130차례 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입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을 제시한 것인데 이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은 장밋빛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천조에서 수경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렵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출발선을 넘어섰고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라든지 또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 부담금을 부과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아리백 참여나 ESG 경영의 적극적인 추진과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우리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빠르게 변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효율도 향상되고 비용이 줄어들 그러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변화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과도하게 제시되는 비용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홍정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수행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장기 편익 추계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길지 않은 연구기간에 너무나 중요한 이 사안을 동원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구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비용과 편익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연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회의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지,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그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관련된 분석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것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비용이라는 게 단순히 쓰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이 열리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윤순진 위원장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목표의 장기 편익 추계 연구 발제가 이어집니다. 발제 진행 중에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제는 연구 책임자이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우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시고 제5장 장기 비용 추계 부분 발제는 공동연구자이신 경희대 국제대학 오영락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홍종우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파일을 제가 공유하고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두 교수와 그리고 환경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있는 김진태, 이소임, 이수혁 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제목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뭐 그동안 이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또 목표에 대한 많은 논의가 특히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경제가 취할 수 있는 편익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사실 연구는 그동안 특히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한 영국 대사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연구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치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또 기본적으로 연구를 뭐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갖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하면서도 어떤 이 과정 그리고 저희가 가진 고민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공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예, 연구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네. 있는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주요국 저희가 독일과 일본을 좀 봤는데요. 이 나라들에 대한 에서의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이제 하겠고요. 제가 시간을 좀 확인하려고. 네. 네, 그리고 이 장기 편익 추계와 사실은 연구 애초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러한 편익이 도출되는 과정이 결국은 어떤 비용과 투자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하향식 접근 방법을 토대로 시범 추계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을 포함을 했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연구가 제한적으로 있고요. 미국에서 또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서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를 하면서 이제 차용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편익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그에 따른 사회경제 편익을 포함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이러한 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에너지 소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의 감축 또한 우리가 이른바 공편익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저희 편익의 항목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역시 이제 미국의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를 포함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연구에서는 이 대기오염 물질에 있어서는 SOx, NOx, PM 그리고 이것을 발전 수속 산업의 각 부문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봤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해외의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 NDC를 상향하는 그런 국가고요. 탄소 중립의 목표 연도도 2050에서 2045년도, 45년으로 5년을 당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죠. 일본도 이제 그 나름의 또 중립선언 또 NDC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저희가 독일과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선진국 중에서도 이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에 따라서 이 탄소 배출 비중이 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전체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1인당 배출량 추이를 보시면 뭐 예상하신 대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지난 20년간 이제 증가하는 추세지만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 에너지 집약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고요. 분모의 이제 이 PPP 기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이 GDP를 부가가치를 산정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수치를 갖고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철강에서는 집약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화학업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독일에 비해 낮게 돼 있어서 뭐 이 자체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얘가 IEA 자료를 좀 이 세부 정보 자료를 어렵게 취득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것인데요. 그 약간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게 실제로 이렇다면 이제 좋은 것인데 사실은 몇 년 전에 나온 IEA 보고서 동일한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부가가치가 상당히 다르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가장 최신 IEA 자료에서는 화학업에서 에너지 집약도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산업 부문에서 어떤 감축 전략이 있는가? 저희는 독일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 CCFD라고 하는 탄소 차액 거래 계약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정도의 장기적이고 좀 위험성이 높은 투자 위험이 있는 그러한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탄소 가격과 또 고정 가격 이 차이가 상당히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노력이 정부에 의해서 이제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익을 보상해주거나 만약에 이제 시장 가격이 훨씬 올라가고 한다면은 이제 차익을 오히려 반납하는 이런 식의 제도를 씀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좀 더 장기적인 이러한 저탄소, 무탄소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본도 몇 가지가 있는데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발표할 내용의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편익 추계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저희가 상당한 고심을 한 끝에 BAU를 어떤 식으로 이제 기준선을 잡고자 했냐 하면 여기 CP19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국가적인 논의를 토대로 2018년 기준으로 NDC를 상향 조정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원래 이 2030 BAU 대비 37% 감축하는 이제 그 안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존 정책, current policy라고 명명을 했고요. 2019년에 기본적으로 이제 3차 애기본 에너지 기본 계획에 상당히 충실한 이러한 어떤 가상의 미래를 우리가 BAU로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 대비 현재 이 작년에 아까 탄소중립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나와 있는 이 시나리오, 넷제로 2050 시나리오를 대비시켰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겠는가, 사회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겠는가를 저희가 추계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좀 자세한 시나리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외생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가정 AEI라고 하죠. Averag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그래서 이거를 이제 CP19에서는 1년에 1%씩 반면에 이 넷제로 2050 안에서는 1.5%로 가정한다는 좀 더 이제 강하게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정들을 좀 저희가 이제 추가를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형은 많이 이 분야에 사용하는 이제 이제 경제 모형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회계 어카운팅 모형인데 림 모형을 사용을 해서 이 값들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편익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이 준용한 수치는 이른바 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이죠. 이 값들이 이제 일부 국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도가 이런 계산을 했는데 값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심 끝에 미국 그 IWG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백악관 산하에 이제 이 여러 부처가 미국의 이 중앙 부처, 연방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그룹인데 여기에서 수치를 꾸준히 한 10년 정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그러니까 작년에 추정한 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 수치를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값들은 유럽의 값들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학술지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해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이 값들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 IWG 보고서에서도 보면 할인율을 이제 5%, 3%, 2.5% 세 개의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했는데 할인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사회적 비용 값 자체도 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문구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저희가 이 값을 사용한 것은 좀 보수적으로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결국 이것이 비용이지만 탄소를 줄이게 된다면 이것이 편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기업의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추정한 연구가 있습니다. 회계 분석, 메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값들이어서 이 값들을 저희가 사용했고 이것도 이제 하한값, 평균값, 상한값들이 있는데 실제 편익 추정에서는 이제 평균값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전통적이고 중요한 대기업 물질 3개죠. PM2.5, SOx, NOx 3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역시 할인율이 낮을수록 사회적 비용은 높게 이제 책정이 되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이 값들은 좀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저희가 연도별로 쭉 추이를 저희에 있어서의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CP19 그리고 강화된 NDC에 따른 그 연속선상에서의 그 넷제로 2050 탄중이 아닙니다. 탄중이 A 아닙니다. 양쪽에 1차 에너지 공급, 최종 에너지 소비, 또 산업에서의 최종 에너지 소비, 그리고 재생에너지 소비를 전력에서의 발전 믹스를 차례로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약하겠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더 많이 줄어드는 탄소의 배출량을 저희가 추계했다는 말씀을, 이제 림 모형을 통해 추계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최종 에너지 소비를 보시면 저 회색 보이시죠? 오른쪽에 NG50의 회색이 석유 원료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 소비가 상당히 전체 에너지에서 비중이 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석유화학 산업의 이제 비중이 굉장히 제조업에서 크기 때문에 이제 연료로서의 석유의 소비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주황색입니다. 많이 줄었죠. 반면에 이제 원료로서의 석유 소비가 저희가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가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료에 있어서도 석유 기반이 아닌 이제 바이오 기반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것을 일정 정도 저희가 가정을 이 모형상에 포함시켰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조업에서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예,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량, 아마 이게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것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탄주미에 작년에 가을에 제시된 안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했고요. 예, 보시는 대로 그래서 CP일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제 40% 2050년에, 반면에 넷제로 안에 있어서는 70%.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이 편중의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풍력, 태양광, 원자력, 수소 이런 정도 비중으로 탄중위가 제한을 했고, 수소의 22%의 상당 정도는 수입 수소임을 또한 밝혀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준선 대비 CP19죠. CP19 대비 어느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느냐를 이제 모형을 통해서 추계한 결과입니다. 이런 이제 녹색이 이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이제 실측치, 저 검은색 위에 있는 게 실측치거든요. 이 아래에 좀 격차가 있는 것은 저희가 계산 과정에서 실측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부문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다 모형에서 잡아내지 못한 좀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최대한 좀 일치시킬 수 있는 노력을 추가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폭이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총 취합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 IWG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값을 포함을 시켜서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할인율 5%, 3%, 2.5% 각각에 대해서 최소 온실가스 감축 편익은 최소 72조 원에서 453조 원,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감축 편익은 최소 210조 원에서 310조 원. 이 보시는 대로 온실가스 감축 편익의 이 레인지가 훨씬 큰 것은 뭐 다 예상하시다시피 탄소는 계속 누적적으로 누적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적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설사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커지는 값들을 IWG가 제시를 하고, 이것은 뭐 우리의 직관에도 맞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결국 할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감축 편익은 커지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이제 2%와 1%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회적 할인율의 값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회적 편익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극명하게 보여드리는 자료고요. 저희가 새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 시범적으로 2%와 1%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두 개의 좀 더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 봤을 때의 편익은 어느 정도다를 또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일 경우에는 매년 평균 107조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추산이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장기 비용에 대한 저희가 이
이 하향식 방법을 원용을 해서 시범 추계를 했는데 이것은 오영래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여기서부터 제가 화면 예. 공유해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공유 중지하고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이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왜? 네, 비용 추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바텀업 접근이고 하나는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요. 바텀업 방식이 이제 현재 글로벌 그 온실가스 비용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은 바텀업 방식이고 이제 이 방법은 우리가 좀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맥킨지에서 처음에 그 저감 수단별 한계 비용을 제시를 했고 그 감축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가장 낮은 비용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쭉 더해서 넘어가는 방식이 그 맥킨지 거였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EDF 방식이나 이런 거는 저감 수단 간의 상호작용을 좀 고려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고 영국의 CCC 같은 경우는 발표된 저감 수단의 비용을 따로 추계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모두 다 필요한 게 어떠한 저감 수단을 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그 저감 수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배출량을 감축하는지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거나 저감 수단별 비용 정보가 있어야 되는 요 세 가지 정보가 꼭 필요한데 한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시면 그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에너지로 전환되는지가 나오는 데 비해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쓰여지는지에 대한 저감 수단이 언급된 경우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얼마만큼 줄이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저감 수단별 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로 우리나라의 값들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연구의 시간 제약상 바텀업 방식으로 우리가 그 모든 걸 추계해서 탄소 중립 비용을 계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차용한 방법은 탑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글로벌 탄소 중립 비용을 계산한 것들이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계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현재 그 나와 있는 저희가 좀 참고했던 연구는 4개입니다. 첫 번째는 IEA 2021년 연구인데 여기 보시면은 연도별로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초기에 투자가 더 많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50억 연간 한 50억 달러에서 이제 2040년에서 50년 경우에는 연간 한 45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가 그 국제재생에너지 원자력 기구에서 나온 값인데 여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후기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지만 이 IEA와 IRENA는 2019년 가격 기준으로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연구고요.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좀 다시 계산을 해보면 약간 IRENA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 할인율을 적용하면 특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브룸버그에서 나온 게 이제 연간 한 58억 유로니까 IEA보다 한 20%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가장 맞는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추정한 거는 올해 맥킨지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연간 92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서 글로벌 GDP의 7.6% 정도가 사용된다라는 건데 이 네 연구의 공통점은 설사 탄소 중립을 하지 않았어도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축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규 투자되는 비용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맥킨지 거에서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그 신규로 투자되는 즉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PES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플랜드 에너지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계획되고 있는 에너지 시나리오에 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3.5조 달러 정도가 추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 38.1% 정도가 전체 비용 중에 추가되는 비용이 한 38.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구에서는 IEA 값을 기본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사용한 거는
IRENA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만 좀 추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나와 있는 값들도 에너지 관련된 비용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맥킨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고, 또 미국 중심으로 계산이 돼 있는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IEA 거로 보는 게 좀 맞고, 또 우리나라 비중을 추정한 데이터 자체가 IEA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IEA 연구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다시 그 관련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EA의 글로벌 탄소 중립 비용을 앞에 보신 내용이고, 이제 이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표가 IEA에서 그 부문별로 각 연도의 평균 비용이 캐피탈 인베스트먼트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계산해 놓은 값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추계고요. 보시면은 연료 생산, 그다음에 전력 생산, 인프라,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부분, 빌딩 부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2016년에서 2020년 평균은 2조 2,930억 달러 정도가 되고, 2050년 기준으로는 4조 5,31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탑다운 방식을 추정한다는 거는 이 중에서 우리나라 비중을 어느 정도로 계산해 줘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IEA 데이터를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 연료 연소와 관련된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도별로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연도에 상관없이 전부 93%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파트에서 배출량이 많다는 거는 관련된 비용도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 연소와 관련된 배출량을 보면은 그 전반적인 그 배출 추이도 알 수 있고 비용도 알 수 있다라는 어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한국의 연료연소 관련 배출량이 글로벌 연료연소 관련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폈는데, 그 이유는 그게 만약에 비중이 높다면 전체 비용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글로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우리가 이제 해외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도입 비용이 생산 비용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하지 않았고, 좀 약간 통계상으로 아까 편익에서도 이상한 통계가 있었는데, 이 비용에서도 인더스트리 비중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배출 비중이 1% 정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에너지 부분의 배출량 비중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낮다는 것도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 이건 저희가 IEA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데이터상에 저희가 잘못 가져온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워서 현재는 IEA에서 우리나라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은 연료 생산에서는 한 2.5%, 전기 생산에서는 2.3%, 빌딩 부분 한 1.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적으로는 한 1.8%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봤고, 그 얘기는 각 부문별로 이 비중,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비중에서 이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서 구한 것이 맨 위에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은 2016년에서 2020년 같은 경우에 한 연간 연평균으로 456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2050년의 경우에는 805억 달러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 없던 항목이 있는데 이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여는 하는데 그 자체가 그 배출 부문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이 배출량 가지고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전체 GDP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GDP에서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GDP에서 우리나라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서 이 원래 있었던 IEA의 인프라 추정치에다가 우리나라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서 이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값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탄소 중립 비용하고 우리나라 탄소 중립 비용을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 퓨얼 프로덕션이라든가 이 전력 생산과 관련된 탄소 중립 비용이 글로벌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제조업 부분에 그 탄소 중립 비중이 좀 작은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 연구에서 좀 조정이 가능할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저희가 그 확실한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좀 함부로 손대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되는데, 이 IEA에서는 어떻게 추정했냐면, 글로벌한 수준에서 보면 2050년까지 글로벌 GDP의 한 2.5% 정도를 차지할 거고, 그 이제 주로 업프런트 투자가 많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GDP의 한 4.5%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IEA에서 추정할 때 근거는 뭐였었냐면, GDP가 연간 2020년에서 2050년까지 연평균 3.1%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현재 값에서는 저희가 계속 IEA 값을 준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GDP가 3.1%씩 증가할 거다라고 가정했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이나 KDI에서 나온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50년까지의 연평균 GDP 증가율은 2%보다 2%이거나 약간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가 3.1%씩 연간 증가할 거라고 가정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값 역시 조금 조정이 될 필요는 있는 값에 해당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에만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건 앞에까지의 표는 연평균 비용이었는데, 이거는 누적 비용입니다. 근데 이 누적 비용을 구할 때는 우리가 그 IEA 값들 자체가 어느 한 연도에 그 비용을 계산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누적으로 가져갈 때는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조정은 2030년 값하고 2040년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31년부터 2040년까지의 값을 추정할 때는 앞에 초기 5년은 2030년 비용을 따르고 2036년부터 2040년은 2040년 비용을 가져간다라고 해서 얼추 그러니까 선형식을 그으면 아마 비슷한 값들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가하는 연구에서는 그 값을 실제로 이렇게 선형이 나오도록 뿌린 다음에 디스카운팅을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먼저 연간 비용으로는 우리나라가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GDP 한 2.68%에서 2030년까지 계산하면은 한 4.08% 정도의 비중을 현재 GDP 증가율을 3.1이라고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기간별로 아까 그 누적하는 값을 계산하면은 처음에 초기에는 한 3.56%, 2031에서 40년은 3.32% 정도가 나와서 이제 글로벌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나오는데, 이건 아마 우리나라의 GDP를 적용하면 좀 결과는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최근에 K맵에서 했던 연구에서를 보면은 이제 GDP의 평균적으로 2.5%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때는 추가되는 순비용을 계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서 0.38%를 그러니까 38%를 가 신규 투자되는 비용이다라는 거를 계산하면은 K맵보다는 저희 추정치가 좀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밑에 거를 보시면 타 연구에서의 그 글로벌 탄소 중립 비용을 적용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LNA나 브룸버그나 아니면 이제 맥킨지가 한 건데,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IEA 추정값에 비해서 한 19그러니까 한 20%에서 어떤 건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GDP의 그러니까 2050년까지 그러니까 브룸버그 거를 적용하면 한 GDP의 3.53%에서 5.69%, 그다음에 맥킨지 거를 적용한 경우에 맥킨지 거를 적용한 경우가 이제 5.69% 정도가 나오고, 이제 브룸버그 거를 적용하면 3.53% 정도 나옵니다. 2030년까지 비용은 브룸버그가 4.16, 그다음에 이제 맥킨지가 한 6.87% 정도 되는데, 그 K맵의 연구를 이제 여기랑 비교해 보면 맥킨지에서 나온 값들의 한 0.38을 곱하면 얼추 비슷한 값이 나와서 비용만 기준으로 보면은 그 맥킨지 값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는 비용에서 가장 최상 높은 값에 해당하는 게 K맵에서 추정했던 비용하고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 추계 자체가 그 IEA의 가정들을 착실하게 따라왔기 때문에 국내 여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GDP나 이런 거는 약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비용으로 현실화시키는 데 약간의 많은 임의성이 들어가서 충분한 정보를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확보한다면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여기서 제시되는 비용들은 예를 들면 학계 비용으로 2050년까지 2조, 그러니까 2,438조, 그러니까 곱하면 환율 계산하면은 지금 한 3천조 정도가 될 텐데요. 3천조 정도의 비용은 2019년 가격으로만 계산된 거고 할인율은 적용한 값들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비용 추계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 교수님 그 뒤로 계속 넘겨주시죠. 제가 결론 부분 잠깐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연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거대한 국가적 차원의 이 탄소 중립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초기 연구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편익을 계산하면서 비용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이런 접근을 방금 오 교수님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배경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탄중위가 이 발표를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익이나 어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소요 비용 이런 논의가 전혀 없이 그냥 결과만 제시했다. 이제 이런 비판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좀 어떤 선제적 답변, 연구로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있는 것처럼 뭐 수소환원 제철이라든지 석유화학에 있어서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런 좀 혁신적인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당연히 투자가 수반되겠죠. 그리고 효율 개선과 소비 저감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을 했던 35년 석탄화력 발전 퇴출, 40년은 내연기관차 퇴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좀 경제학 기반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인데 인린 모형 자체는 어떤 상대 가격 변화라든지 그에 따른 소비 변화 이런 피드백 효과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모형이어서 그에 따른 일정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관련돼서 발전 부분 설비 자체도 그래서 이런 내생적으로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수입 수소 저희가 이런 것도 가정을 했듯이 해외에서도 탄소 중립 정책이 이런 그린 수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러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저희가 조금 애초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내용 자체가 좀 많아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 제가 하나만 추가해도 될까요? 네. 네, 이거 제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GDP 비중으로 아까 제가 GDP 추계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총 비용이 이게 그 디스카운트 전에 그 달러화 기준으로 2조 4,387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총 투자고요. 이 중에 신투자는 그러니까 그 탄소 중립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들어가는 투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이 전체 비용 중에서 38%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000조가 약간 넘는 금액만 추가되는 비용이라는 거를 좀 오해의 여지가 없으시기를 아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까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네. 38%. 네, 고맙습니다. 네, 홍종호 교수님, 오영락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유튜브로 본 행사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로 질문을 남기실 수 있으니 이어질 토론 내용을 들으시면서 드는 의문점 또는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의 토론 패널을 모시고 저희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부 이동규 교수님, 에너지전환 정책연구소 이성호 소장님께서 각각 10분씩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규 교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우선
요즘에 한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소 저감 노력을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수치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갖는 연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네, 고생을 많이 한 연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저도 발표 자료만 받고 보고서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뭐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봤을 때 제가 약간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참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만 몇 가지 코멘트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자료 그 5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제가 사실은 이 과제 하는 중간중간에 뭐 중간 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자문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 나는 것들 위주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그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IWG의 값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탄소 가격을 연구한 뭐 결과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경제학에서 편익을 구하는 것들은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탄소로 인해서 발생할 비용을 탄소 저감으로 인해서 비용 회피하는 효과가 이제 편익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탄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탄소 가격의 접근보다는 경제학에서는 이제 외부 비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네, 이론적으로 합당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IWG의 그 외부 비용 추계 값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뭐 범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신력 차원에서도 크게 이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은 맨 하단에 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50년에 미국 달러로 50달러에서 110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IWG에서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서 2050년 그 사회적 비용 값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50불에서 110불은 제가 아는 그 수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할인율이 이제 5%냐 3.5, 3%였던가요? 3%냐 2%냐 이거에 따라서 32달러에서 톤당 116달러까지의 범위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좀 달라서 조금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그 CCFD에 대한 얘기만 이제 주로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자문할 때도 말씀드려 왔지만은, 그래도 산업 구조가 일단 뭐 공개되어 있는 통계로 봤을 때는 독일하고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유사성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탄소를 저감하는 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이제 전력 산업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국가별로 좀 주어진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시사점을 도출할 때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발표 자료상으로도 그 8페이지에 보면은 철강업 에너지 집약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철강업을 완전히 뭐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은,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로 봤을 때는 철강업에서도 이제 생산하는 제품군이 다른데, 그게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에너지 집약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버스턴 컨설팅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탄소 가격도 적게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배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강업에서의 만약에 EU에서의 탄소 국경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철강업에서의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인도 제품의 가격 상승 예상치는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인도가 적게 탄소 가격을 부과하고 있지만은 인도가 만드는 제품은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품 그 상품 종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철강업의 에너지 집약도 요것만 얘기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사실 산업에 있는 특성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시사점을 뽑아내면은 좀 더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사회적 할인율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할인율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말씀은 사실 뭐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은 할인율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1%, 2%를 이제 추가로 더 보여주셔서 이제 연간 편익이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확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사결정을 지금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다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쓰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이 그럼 몇 %냐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사업들 2050년까지 가는 사업들은 4.5% 할인율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 2030년대 이렇게 쓰고 있는 사업들은 3.5% 할인율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놓고 본다면은 1%, 2%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있는 뭐 3%라든지 아니면은 뭐 5%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아예 사회적 할인율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는 사회적 할인율로 만약에 적용했을 때는 어떤지 뭐 이런 걸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서 보면은 온실가스 순배출량 나와 있는 거는 시나리오에도 나와 있는 거라서 그런데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이렇게 가는 것은 그냥 온실가스 배출 감소하는 거하고 똑같이 비례적으로 감소한다고 보여서 이렇게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오염 물질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거하고 똑같은 비율로 내려가는 것 같이 지금 그래프로는 보이는데 사실은 물질의 특성상 같은 비율로 감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설명이 없다 보니까 좀 궁금한데 그런 설명이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저는 비용 편익에 비용에 있어서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한 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연구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항목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만 잡아냈을 때 다른 것들을 왜 안 잡아냈느냐의 이슈가 또 커질 수 있고 잡아낸 금액도 얼마나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도 또 계속 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을 해서 현재 보여준 것은 그래도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탑다운에서 나와 있는 숫자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뭔가 비용을 산출했다기보다는 해외에 나와 있는 글로벌 탄소 저감 비용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연구에 있어서 주어진 여건으로 봤을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맞다고 보고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조사한 것들, 분석한 것들하고 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추정이 되고 있어서 크게 이상치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접근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발언을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탄소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국가별 산업 특징을 고려해서 시사점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점, 그다음에 사회적 할인율에 있어서 이제
4.5% 우리가 많이 쓰는 값을 사용하는 것은 어땠을지, 또 1%까지 너무 튀는 값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온실가스와 같은 추세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이제 어떻게 추정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남겨주셨고, 또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추정을 한 것이 우리 연구에서는 적절한 접근이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성호 수장님 토론까지 말해서 듣고 그러면은 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성호 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잘 네, 잘 들립니까? 예. 네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장기 편익 추계 연구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우리 국민들한테 대중화된 게 지난해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린 뉴딜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었고, 지난해에 이제 기본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우리도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이 법제화된 국가인 거고요. 또 그에 따른 시나리오도 발표됐고, 또 30년까지 NDC도 상향되었죠. 근데 이제 그 30년까지 NDC도 그렇고 2050년도까지의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 편익이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긴 한데, 이와 관련된 정부 발표가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어떻든 이번 기회에 서울대 홍조 교수 등이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주 전인가요? 그 녹색 에너지 전략 연구소에서 K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비용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략 연간 한 45조를 들여서 편익은 뭐 50에서 110조 정도의 편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든 이런 그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비용과 편익 분석도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그 연구가 진행되고 서로 이게 발전돼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런 자리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앞에 토론해 주신 교수님께서 그 CO2 비용을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IPCC에서는 그 높게 보고 있거든요. IPCC 보고서가 사실은 글로벌로 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보고서이기도 하니까 거기 보면 50년도에 뭐 엄청난 가격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IWG의 데이터라는 게 미국 데이터긴 한데 52불인가요? 톤당? 그게 돼 있는데, 이게 50년 가면 쭉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 건지 단일 가격을 적용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편익이 72조에서 453조까지 그 레인지가 있던데, 여기 할인율에 따른 레인지인 것 같고, 그 온실가스 톤당 비용은 단일화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온실가스의 가격을 좀 베리어블을 줘서 각각을 추계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오염물질 배출에 관련한 그 가격은 KI 자료를 썼다고 말씀하셨고, KI는 사실 유럽의 그것을, 이것도 2013년도 건가요? 하여튼 그때 발표된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한 값으로 알고 있는데, 오염물질은 뭐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온실가스 톤당 비용은 50불, 52불 정도 잡는 거는 지나치게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싶고, 그 IPCC나 또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에 그 인도가 톤당 86 그 달러로 보고 계산한 값 나온 것도 봤는데,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사회적 비용도 다 달리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방법론도 정립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연구하는 마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그 사회적 비용들을 그 나라 국가기관이나 또는 국제기구가 따로따로 달리 적용하고 있으니 한 값만 적용하기보다는 좀 그 여러 값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의견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21페이지 아까 빌리언이 아니고 트릴리언 같고요. 뭐 발표 들으면서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테이블 1에 나와 있는 단위가 빌리언이 아니라 트릴리언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과 관련해서 어떻든 우리만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여건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이게 또 기존의 그 IEA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국제기구가 발표했던 자료를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비율들을 계산해서 추계하니까 좀 세이프하긴 한데, 또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든 요거는 나름대로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총 비용 중에서 38%가 신규 투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략 1,000조 조금 넘는 숫자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면 리즈너블 한 건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대략 GDP의 뭐 2.95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녹색 에너지 전략연구소는 2.5%로 얘기한 바 있고, 또 IEA도 한 2.5% 정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GDP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추후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계산하는 것도 좀 시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뭐 다른 그 컨설팅에서 맥킨지나 다른 데도 다른 국가나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도 좀 그 향후에는 이런 그 비용 추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방법론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신뢰감 있는 숫자를 제시하려는 노력들은 지속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성호 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다양한 값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좀 더 적합한 값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대기오염 피해 비용에서 건강 편익을 산출한 것은 좀 적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 발표 자료 21쪽에서 비용의 단위가 빌리언이 아니라 트릴리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 또 다음으로는 신규 투자 비용이 이제 38% 1,000조 정도 될 때 과연 합리적인 비용이 맞는가 하는 거, 그리고 또 탄소 중립 비용이 이제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5%인데 이제 좀 더 국제적인 수치보다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시도가 영구적으로 시도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하나씩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아마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온 건 두 분 토론자들께서 이 사회적 비용에 관련된 것, 그리고 할인율 적용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IWG의 보고서를 뭐 저도 자세히 읽었습니다만 보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율도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따라서 5%, 3%, 2.5% 세 가지를 적용해서 만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많은 그 논란과 논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장기적으로 우리 인터제너레이션한 그러한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할인율을 좀 더 낮춰서 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보고서도 나와 있어서 저희는 뭐 일단 IWG 보고서에 충실하자, 이 값을 좀 로어 바운드로 보수적으로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썼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좀 더 낮추는, 그래서 저희가 그 뉴욕주에서 시행했던 2%, 1%를 제시한 건 이제 그런 이유고요. 또 값 자체도 역시 보고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의 값이 뭐 기존의 이제 페이지 모형이나 이 다이스 모형, 이제 이런 이 통합 환경 통합 모형, 이제 이런 거에 기초해서 한 것이긴 한데, 이 값들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보고서에 이제 수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이 수치를
이제 가져 쓴 것은 너무 또 값을 크게 제시하는 것에 갖는 또 어떤 연구자로서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인데요. 값들은 계속 바뀌는 거고 또 사회적 할인율 역시도 지금 제시한 것이 꼭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그 50에서 110은 이게 IWG 수치가 아닌 이레나에서 사용한 수치로 알고 있는데, 김진태 학생 그게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 제가 접속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제 사용한 수치는 예, 이 예. 기본적으로 이제 IWG에 나온 수치를 뭐 그대로 충실하게 써서 예, 맞습니다. 사용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한국에서 아까 이동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4.5%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뭐 4.5%에서 좀 장기로 가면 3.5%로 이제 쓰는데요. 그 3.5로 바꾸는 것도 30년 이후에 그것도 그런 취지거든요. 장기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에 대해서는 좀 더 할인을 낮춰서 보자는 게 우리나라 그 KDI의 이제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특히 기후변화 정책이 초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정책임을 감안하면 저는 굳이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4.5%를 꼭 거기에 맞춰야 될까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뭐 실제로 제가 5%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대로 할인율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고, 과거에 스턴이 아주 대표적으로 제시를 스턴 교수가 1.8%를 썼거든요. 최하. 1.8% 써서 계산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편익이 훨씬 크다는 결과를 제시한 적도 있어서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용 파트에서도 그 지금은 IA 근거치만 제시를 했는데 이 GDP 증가율 변화나 지금 현재 4가지 연구를 좀 반영해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좀 범위로 전체적으로 최종 보고서에서는 범위를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윤순진 민감위원장님 아직 계신데 토론이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발표도 또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업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시나리오란 게 가정과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짧은 기간에 또 그냥 한 번에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좀 더 충분하게 확보하고, 또 필요한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공유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폭을 넓히면서 보다 연구의 깊이를 더해 간다면 더 나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 적정 할인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미래 사회를 얼마나 할인하는가의 문제이기, 미래의 가치를 얼마나 할인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적극적인 숫자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미래를 덜 할인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번 3월 25일 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나리오라든지 또 이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위한 국가 기본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재수립이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비용 추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저는 어제 사실은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이 시나리오와 관련한, 그러니까 비용 분석과 관련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탄소 중립 추진 비용의 규모와 해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열렸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가격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윤승진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채팅창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내용이 복잡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질문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네, 이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주한영국대사관의 대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30초 정도 이내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제가 아까 네,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50불에서 110불 그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레나 연구값이 맞고 NRDC에서 사용했던 IWG를 본 연구에서 활용을 했다고 이제 슬라이드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대사님 들어오실까요? 네, 대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네, 음소거를 해제하고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한영국대사 콜린 크룩스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본 연구를 이끌어주신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님 그리고 연구진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임 기간 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ll switch to English for a while. COP26 highlighted the resolve of all nations to limit global temperature rises to within 1.5 degrees Celsius of pre-industrial levels. The UK's COP26 presidency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 partie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implement the action now required to meet this ambition. That is why the British Embassy here in Seoul is delighted to have provided support to the pioneering work of Professor Hong in establishing a benchmark understanding of the long-term benefits of Korea's transition to net zero. All of you joining today's seminar know much better than I do that the transition to the net zero economy will be the defining challenge and opportunity of this generation. Almost 30 years ago, I served as the economic secretary here at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The Korea that I saw in the mid-1990s was in the midst of its transition from a developing to a developed economy. The benefits of economic growth built on the back of huge success in the heavy industrial and early IT sectors was then much more visible than the costs of high emission-based growth. Today, whilst manufacturing capability remains of critical importance, this is clearly an economy in transition. Korea is a hub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rvice sector is growing, and for the first time, Korea is a leading exporter of the world's most consumed cultural content. I'm pleased to report from my first couple of weeks of meetings, at least,
that the resolve to shift from a reliance on the dirty, polluting technologies of the 20th century to the clean and increasingly cheap technologies of the 21st is strong and growing. And as we progress through this key decade for action on emissions reduction, we should welcome the fact that much of the technology we now need to achieve this important transition to net zero is available to us. And critically, much of that technology is getting more affordable year by year. But as we all know,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We also need a conducive policy environment to ensure the right incentives are in place and that the low carbon transition happens at pace. We cannot continue to pass on the significant costs of burning polluting fuels today to future generations who will bear the brunt of the climate crisis. We need more rigorous economic appraisals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action to achieve net zero, ones which will take into account the full spectrum of societal, health, and environmental costs and impacts. And we need to use these findings to guide the finance which will help us decarbonize critical high-emission energy, industrial, and transport sectors. So that's among the many reasons why I welcome the initial findings shared today by Professor Hong and his team, and guided by the wisdom of many of you joining this seminar. But critically, the benefits of action on net zero outweigh the costs and can be quantified. And that economic policymakers can guide the just and orderly transition to net zero, which citizens in Korea understandably demand. 다시 한번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후위기 인류의 한계 온도 1.5도씨 제한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크룩스 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어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또 한국과 인연도 깊으시고 한국어 실력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작년 글래스고에서 진행됐던 COP26, 또 한국의 여러 경제 발전 상황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또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 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목표의 장기 편익 추계 연구 최종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이브 감사합니다. 스트리밍